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40째 열리는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강의해 주실 최원현 한국수필가 협회 이사장인데 오늘 강의 주제는 우천 정병조의 수필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원현 강사님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한국 수필로 수필 문학평론에 등단을 하셨고 한국 수필 창작은 원의 원작,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 수필가 협회 이사장, 또 월간 한국 수필 발행경 특집이,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그래서 사단법인 국제팬 한국본부이사, 수상으로서는 한국 수필 문학상, 정포 문학상 대상, 현대 수필 문학상 등등 많은 수상이 있고, 수필집으로서는 날마다 좋은 날, 그날, 누름돌 등 일들이 있습니다. 문학 평론집도 있고, 일단 중학교 국어책, 또 도덕책 등의 수필 작품이 실려 있고, 고등학교 국어 1 문학상 등의 수필 이론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정병조님의 조카 되시는 우리 정선 정의윤씨도 다시 함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병조 선생님 혹시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최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전에 또 강의이 있었던 것 같고, 오후에 점심 드시고 팀장님 노곤하기 때문에 자리하셔서 제가 또 자장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수필을 쓰고 있는, 그리고 문학평론을 하고 있는 최원현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지금 아침 6시에 출발해서 내려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와서 오늘 남계 서울하고 또 우리 전시 보호가 잠깐 들리느라고 들렸었는데 그냥 30분 동안에 그걸 들려오느라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또 그 보관은 또 문이 담겨 있어서 안에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번 뵙고 해서 반가웠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앞에 나이가 좀 먹으니까는 이가 문제가 돼서 암들을 뺐어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임시로 보기 싫다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자꾸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발음도 좀 불명확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들으시기도 좀 불편할 수 있지만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우청 정봉조의 수필문학 세계를 우리가 수필집 휴강이 있는 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수필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수필가의 인생 그리고 그 수필가의 일생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필은 그만큼 그 사람의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수필가는 참 많습니다. 수필가로 활동하다 가신 분도 있고 현재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이 김윤성 지상문학관 관장이 저에게 우청 정병조의 수필문학 세계를 한번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들어볼 줄 못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런 분이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 저 함양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수필집을 갖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막 정보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가 나오는 게 없어요. 검색해도. 다행히 보니까 이제 1922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는데 수필을 쓰셨다는 게 나와 있고 수필집이 2권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필집 2권인데 2권에서 그걸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는 휴강이 있는 노일 그 책이 1963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그거가 정말 기적적으로 책을 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책을 낸 데가 도서출판 도무사라는 곳,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인데 거기 이제 회장님하고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해서 거기서 나온 책이니까 한번 뒤져봐라. 쓸 것이다. 근데 다 뒤져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하지 못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연락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디지털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만 제가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앞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 뵙고 말씀드렸더니 갖고 계시다는 게 책을 두 분 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나머지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려서 갖다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받으신 자료를 보면은 이제 대략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1960년대부터 수필을 쓴 것 같아요. 이제 22년생이시니까 그러면 38, 39, 40 정도에서 수필을 쓰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수필은 중년의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40대 전후의 문학 또는 40대 이후의 문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명조 선생님께서는 참 젊게 수필을 시작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명조 선생님께서 모르다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몇 번 조사를 해본 걸로 하면은 여기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1922년 10월 18일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에서 출생해서 1997년 5월 4일 75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번역문학과의 영문학자이며 수필가고 중앙중학을 거쳐서 1943년 일본 호세이대학 영문과 그리고 195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문과를 수료하셨으며 송인관대 조교수, 서울사대교수 등등 공부부 창안도 하셨고 이런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제가 등단해서 40년 동안을 수필을 쓰고 있는데 등단한 후 한 10년 동안은 우리 정명조 선생님과 함께 제가 수필계에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미처 알지를 못해서 그때까지 정명조 선생님 수필을 한 편도 읽어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필을 쓴다고 하면서도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이렇게 알게 돼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정명조 선생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번역가로서 더 유명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하디의 운명의 강난이라든가 귀향, 테스 그런 걸 번역하셨고 또 허밍웨이의 여자 없는 세계, 문제의 살인거라, 아프리카의 푸른언더, 조나단 스위프트의 갈리오의 얘기 우리가 익히 아는 책들이죠. 앤스필리의 원유의 헉슬의 천재와 여신, 존 스타인에게 분노의 포도 이 유명한 그 번역 작품들이 뭐가 우리 정명조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정명조 선생님께서 수필집을 두 권을 쓰는데 방금 소개해드린 것이 휴방이 있는 요일 이것이 1963년 동아출판사에서 출판공사에서 나왔어요.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이거 어렵게 구한 책입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책인데 이 책이 아주 보존 상태가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펼쳐본 것 같아요. 열어봤더니 거기에 국회의원 이종찬 등 사인돼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종찬 국회의원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헌책방으로 가서 저한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분한테 제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구할 수가 없었고, 제가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주 보배처럼 이 책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휴강이 있는 그 휴일은 총 68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는 1부부터 5부까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휴강 있는 요일 해가지고 13편, 2부에는 문득 그리움이 해가지고 12편, 3부는 좀 더 빛을 해서 18편, 그리고 4부는 못다 익은 푸른 꿈 해가지고 4편인데, 이 여기는 이제 그 머릿말에 보니까 단편소설 중에서 장면 묘사 부분만 여기다 옮겨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단편 소설 속에 나오는 부분을 여기다 4편을 옮겨놓으시는 것 같아요. 5부 조약본에는 21편, 그래서 총 68편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또 한 권 있었던 그래도 아름다운이라는 책은 보니까 1988년도에 동무사에서 나왔는데 그 책 역시 68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원인말이 있고 1부에는 봄을 찾아서 그래가지고 7편이 실렸고 2부는 작은 행복 해가지고 10편이 실렸고 3부는 나이와 함께 오는 생각 해가지고 13편이 실렸고 4부는 베개 그래서 5편, 5부는 잔디와 민주주의에서 9편, 그리고 6부는 이 발길 어디보에 9편, 그리고 7부는 그래도 아름다운의 10편, 8부는 유토피아를 지나서의 5편. 그러니까 왜 1번과 2번이 각각 68편씩을 실는지 모르겠어요. 68편인데 손자가 68편씩을 이렇게 실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온 그래도 아름다운 1988년도에 나온 이 책에는 68편 중에서 15편이 일집에 실렸던 거예요. 그 휴강이 있는 요일에 실렸던 것을 15편을 다시 갖다 옮겨 실으셨더라고요. 이게 재수로 한 것이죠. 그 재수로 한 것이 뭔가 쭉 봤더니 제목을 한번 훑어보니까는 작은 행복, 유토피아를 찾아서 열대어, 종, 베개, 비올의 표정, 눈이 즐거운 골목, 크리스마스 카드, 때로 죽음을 생각하며 방학을 기다리며 졸업문을 열어줘도 빛, 10년, 그다음에 완행일자, 그다음에 가시철망을 둘러놓고 이렇게 해서 15편이에요. 그 자료집을 보면 옆에 숫자가 조그맣게 적혀 있죠. 이번에 책을 제가 문구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을 목차만 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페이지를 제가 일부러 적어놨어요.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혹시 책은 못 보시지만은 이렇게 실려 있구나를 아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휴강 있는 요일 출간이 1971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우천생의 나이가 49세 때예요. 그 49세 때면 어땠더냐면은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장과 유학대학장을 겸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천생이 어쩌면 삶의 가장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전성기 때 휴강이 있는 요리라는 수필집을 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아름다움은 1988년이거든요. 그럼 1988년은 언제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을 끝내고 이제 명예교수가 될 때예요.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명예교수가 된 데니까 곧 66세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아까는 전성기 때 첫 번째 수필집을 내신 거고 이 책은
그 삶을 정리하는 기분으로 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편도 앞에 들어있던 책들을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고 싶거나 의미가 있는 작품들을 뽑아서 15편을 다시 한번 쓰셨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청 정동 교수님 수필이 과연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노린말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필이란 성숙한 인간의 글이어야 한다. 사람이 설익었으면 좋은 글을 쓰지 못한다. 재치 있는 글은 쓸지 모르지만 깊이 있는 글은 쓰지 못한다. 성숙한 인간이야만 글을 쓸 수가 있고,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수필이 걸린다는 것은 아직 빠르고 애람된 일이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자기 과거를 정리해보고 자기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반성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다. 10년이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버리지 않는 글을 쓰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나도 이번 기회에 깨달았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몇몇 분의 글이 얼마나 값이 있는 글인가를 새삼스레 느껴보기도 하겠다. 이것은 나로서는 귀중한 경험이었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동아출판공사 하장 이민규 씨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말에 쓰셨더라고요. 동아출판공사는 그 당시에요, 국제교과서를 줄여주는 출판사였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거기서 이 수필집 같은 것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출판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우청 선생님은 거기서 출판을 해줬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청이 이해하는 수필은 과연 무엇보다도 성숙한 인간의 글이 수필이기 때문에 사람이 설명했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좋은 글이라는 것은 인간의 글, 성숙한 인간으로서만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형식 없이 북가는대로 쓰는 수필의 정의 같은 거로는 맞지 않는 것들이죠. 최소한 10년, 20년 지난 후에 봐도 버릴 수 없을 만큼 좋은 글이어야 한다는 것. 10년, 20년 후에 읽어봐도 이거 옛날 거네 하고 안 읽어버릴 글이 아니라 지금 읽어봐도 그런데라고 공감이 가는 그런 수필이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걸 볼 때 우청이 얼마나 수필을 사랑하고 수필 쓰기를 또 어렵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작 우청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글이라고 쓴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물론 이제 그 우청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수필집을 낸다는 것은 아주 빠르고 일환된 일이다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지만은 이번 기회에 자기 과거를 정리해보고 또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반성을 위해서 좋은 것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을 내려고 한다 하고 반성적인 차원에서 글을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버리지 않을 좋은 글을 쓰기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내가 실감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좋은 글을 쓰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그러면서 글쓰기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0여 년을 수필을 써왔다고 하는 저로서 특히 등단 후 10년 이상을 우청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수필과 함께 있으면서도 정작 좋은 수필을 쓰시는 그 우청 정동교 수필가를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송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여러분한테도 드립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우청의 수필은 여러분가 아시는 금화 피천백의 수필과 유사한 느낌을 많이 줘요.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사랑하고 중시하는 그러한 정서와 분위기가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시대를 같이 산 분들의 공통적인 감성일 수도 있지만은
작품에서 풍기는 분위기라든가 이미지가 아주 많이 달라있으니 놀랐습니다. 특히 우천 선생의 행복론 같은 것은 배울 것 같습니다. 우천 선생은 195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문과를 졸업했죠. 그때는 그만 피천도 선생이 경성대학, 그러니까 경성대학 전시이죠. 저기 서울대학교 전시이죠. 그 예과 교수로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1949년도에 정식으로 학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만 선생님이 그 경성대학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계실 때 예과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겠지만 이걸 그분의 그 수필을 읽어봤을 수도 있고 또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만 선생님이 1951년에 서울대학교로 사범대학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천 선생님은 1950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그러니까 직접 강의를 들으셨을까 안 했을까는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추정해 보면은 아마 그 기간 1941년부터 50년 사이에 금화 선생님이 서울대 그 경운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의 경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은 그런 강의도 같은 영문과 출신이니까 듣지 않았을까는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금화 선생님의 수필에서 어떤 수필의 어떤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금화 피천도의 수필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용이 실제 그래요. 그래서 우천선생은 작은 행복이라는 수필에서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행한 일이 너무나 많다고 전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행복하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행복 하나를 찾다가 보니까 불행한 일이 더 많다. 하나님 쪽에서 그걸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 수필이 작은 행복이에요. 작은 행복. 그 작은 행복을 한번 들어볼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경조 교수님의 셋째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양문성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생님의 그 장남되는 사람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같이 함께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둘째 아들과 같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장인 어른을 대단히 존경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어른의 제자는 아닙니다만 어른께서 근무하셨던 대학의 다른 과를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최순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인어른의 수필집이 두 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른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유작품이 발견되어서 비매품으로 저희 형제들끼리만 소장하고 있는 수필집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제목이 걸어온 발자취라고 해가지고 한 권을 더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또 아까 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보태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후에 지금 4.19 국립현충원에 네 분이 안장되어 계십니다. 사실은 4.19 5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4.19
기여하신 사람들을 찾는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장인어른께서 서울대학교에 근무하실 때에 교수 데모 시절에 젊은이의 핏값을 보상하라는 피켓을 들고 데모에 참석하셨습니다. 다행히 이분 어른이 키가 크셔가지고 피켓을 들고 있다가 사진에 찍혀서 그것이 이제 발굴 사업단들에 의해서 추적이 되어서 그 후에 4.19 국립묘지에 안장 허가를 받아서 이장을 해서 네 분이 지금 편안히 4.19 기념묘지에 놓쳐 계십니다. 이걸 추가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존경에 임하지 않던 제 장인어른 우천 정병조 선생의 수필 그래도 아름다운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작은 행복이라는 수필을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작은 행복.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행한 일이 너무나 많다. 생일에 잘 먹으려고 사흘을 굶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재활의 마음이 쌓아 큰 화를 누리려고 평생 한 푼 두 푼 모으다가만 죽은 재산을 그 아들이나 손자가 주색 잡기로 탕진하는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공자는 주문 놓으면 석사가의라 하였지만 길을 닦고 길을 아는 일이 뼈를 깎는 고통일진데 단 몇 시간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편한 노력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 완성에는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느낄 만한 큰 즐거움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에 희생된 모든 작은 즐거움이 너무나 아쉬울 것만 같다. 길을 얻고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넓히고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이러하고는 하물며 장수를 누리고 헛된 무기를 쌓기 위해서야.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은 저 산 넘어 먼 곳에 있는 것만 같다. 그리고 거기가 닿기만 하면 그지없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행복은 그렇게 멀리 산 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손에 닿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있으며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크고 그지없는 즐거움이 아니라 작고 한정된 즐거움인 것이다. 사실은 이런 작은 즐거움을 많이 모은 것이 있고 인생의 행복이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108가지나 된다는 사람의 번뇌를 모두 욕망의 사수로 돌리고 이 모든 욕망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의 길이요 번뇌, 곧 큰 즐거움을 얻는 길이라 한다. 그러나 번뇌의 경지는 멀리 범부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 범부는 오히려 건전한 욕망을 가지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가령 식욕을 잃은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작은 즐거움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인생을 흔히 고행하고 하지만 작은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치르고 아낌없는 향연을 베풀어준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장 즐거운 순간 셋을 꼽아보지만 구태여 셋으로 인생할 필요가 어디 있어야? 가장이라는 제한을 두는 것은 즐거움을 좁히는 부질없는 뜻이다. 사실 작은 즐거움은 그것을 느끼는 마음가짐이나 그때그때의 미묘한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 어느 것이 더하고 어느 것이 덜한 분간이 없는 것이다. 그저 즐거우면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마음 맞는 친구가 불지에 찾아오면 어린애처럼 즐겁다.
선심을 쓴 아내가 두루지게 따끈한 수저로 매다주면 즐거움은 한층 더하다. 정신으로 아무 부담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잠을 나누어가면 술이 떨어진 것과 친구가 가려고 일어날 것만이 걱정스럽다. 이런 친구와는 교회나 고궁을 거닐어도 좋고 잔디밭에 뒷구로도 좋고 다방에 마주 앉아도 좋다. 친구에게서 얻은 즐거움은 인생의 즐거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베이컨은 친구는 즐거움을 배려하고 슬픔을 반감한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친구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즐거움은 더할 것이다. 그러나 내 즐거움을 빼앗기운 지는 이미 오래구나. 즐거움에는 편지나 전화가 오는 반가움을 빼놓을 수 없다. 편지를 가령 비서 같은 사람을 시켜서 뜯어야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봉투를 뜯으면서 느끼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을 모를 테니까. 전화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간 친구가 자는 사람을 깨워서 혀꼬부라진 주정을 하고 마냥 즐겁기만 해서 뻘뻘 웃음이 나올 뿐이다. 대문을 벼락치듯 흔들고 엄마를 소리 요란스럽게 부르며 들어선 남녀놈이 술을 받은 시험지를 앞에 내리는 것도 즐거우며 술을 약속하고 학교에 갔던 놈이 돌아와서도 시집이를 때로 나가 노는 것이 수상쩍고 책가방을 쥐어보면 교과서 사이에서 미를 받은 시험지가 나오는 것 또한 미소를 자아내는 즐거움이다. 많은 버스 안에서 초등학교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아주는 것 또한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길가에서 어떤 군인이 인사를 하며 선생님 제자입니다 해서 그 명찰을 읽어보면 어느의 출석부이든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일 또한 즐거움이다. 양장이 몸에 맞고 용모가 단정한 여인을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는 것 또한 쥐없는 눈의 즐거움이다. 하루아침 창문을 열면 선뜻 가슴에 안기는 첫눈 내린 아침, 남의 집 초마 밑에서 피하는 소낙비, 이슬을 먹고 펴는 장미송이, 온 뜰에 풍기는 라일락의 화사한 향기, 입술에 간지러운 달콤한 바람, 포도 위에 뒹구는 낙엽, 새벽인 줄 알고 문을 열어보고 교교한 단밤, 때로 새벽별에와 안고 나는 이름 모를 새, 가을 벌레 우는 소리, 부서지는 파도, 드높은 포플라, 웅수는 새싹, 강변의 저녁로, 따사로운 양지쪽, 아득한 별들, 잎과 풀과 열매와 꽃, 산과 들과 시내와 대자연의 향연은 이렇듯 풍성하다. 자연이 준 즐거움은 때와 곳을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바로 거기에 있다. 어찌 사람과 자연이 주는 즐거움뿐이랴. 마음이 한가로우면 넉넉히 혼자 즐길 수 있다. 독서와 사색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혼자의 왕국이다. 길을 걷거나 전선을 타고 때로는 혼자 즐길 수 있다. 게으름을 즐기는 것 또한 빼지 못할 혼자를 즐기는 일이다. 혼자 있는 것이 괴롭지 않다는 사람은 혼자를 즐기는 길을 포기한 사람이요 자기만의 왕국을 가진 사람이다. 즐거움이란 따라서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상대성을 뚜렷하게 해보면 즐거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것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다. 나는 학생 시절에 야행군이라는 것을 해본 일이 있다.
분장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다리는 아프고 배는 고프고 얼굴에는 먼지와 속이 바삭바삭 만들어졌으나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잠이 못 견디게 오는 일이다. 그때 지나가는 길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불이 비치는 네온 창문이 보였다. 나는 문득 그 불빛이 행복의 상징이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그 방 안에 젊은 젊은 부부가 내일을 살아갈 궁리에 방귀꾼 줄 모르고 수심에 잠겨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둠 속에 비치는 아득한 불빛, 그 안에는 편한 자세와 잠이 있을 테지 싶었다. 그때부터 나는 불을 비추는 창문만 보면 곧 행복을 연상하는 묘한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 집 앞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내 방 창문을 보고 행복을 연상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 공사한 지하에 살아온 사람이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마저 빼앗기는 고통이란 일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의 눈에도 거슬리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 못하게 하는 대로 필승이었다. 이래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란 정말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유를 다시 얼마 동안 몸이 저리도록 그것을 느꼈고 즐겼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그럴 뿐 느낌은 그다지 절실한 것은 아니다. 가령 나는 입안하고 난 뒤에 개운함은 좋아하지만 하는 동안은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아무래도 제 몸을 마음대로 못 노리는 데 있는 것만 같다. 앉아있고 싶은데도 누워야 하고 가려대를 걸지도 못하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어야 하니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이 끝나면 팔을 휘두르고 고개를 몇 번 좌우로 돌려보면서 해방감을 느낀다. 그러니 고통스러웠던 모든 경험은 현재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고진감래란 흔히 너무 교훈적인 뜻으로만 쓰이고 현재고를 무한정 강요하는 데만 쓰이지만 단맛을 즐기기 위하여 쓴맛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헛개비 같은 큰 행복을 쫓아 허둥거리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있는 작은 즐거움을 조용히 맛보며 살련다. 첫눈이 내리는지 날도 음산하게 춥고 하니 너비아니를 맛있게 굽는 선수집에 대파도 하러 갈 거나.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나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사이답게 또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쉽게 읽기 어려운 책이 있거든요. 그 감정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제가 더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당히 긴 수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시간을 할애해서 읽어보자고 하는 것은 우청 정범 교수님의 수필 세계가 어떤 것인가가 제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 수필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분의 삶, 그분의 생각, 그리고 그분의 정서를 잘 아실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수필이 다른 문학 장르와는 다른 것이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허구를 은유를 차용에다가 어떤 독자의 감동을 유발시키지만은 수필은 내가 겪은 이야기, 내가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글 속에 투영시킴으로써 독자가 내 안에 들어오고 독자는 나와 닮아가는 그러한 동일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필이 어떤 그 감동의 폭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작은 행복을 낭독해 주셨는데 여기 내용을 들으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은 저 산 넘어 먼 곳에 있는 것만 같다. 그리고 거기가 닿기만 하면 그지없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행복이란 그렇게 멀리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손에 닿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곳에 있으며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크고 그지없는 즐거움이 아니라 작고 한정된 즐거움이 바로 행복이다. 사실은 이런 작은 즐거움을 많이 모은 것이 곧 인생의 행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란 작고 한정된 즐거움, 그런 작은 즐거움들이 모인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천성이 생각하는 그런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그분은 먼저 친구를 들었죠. 어떻게 들었던가요? 방금 들어보셨잖아요. 마음 많은 친구가 불시에 찾아오면 어린애처럼 즐겁다. 선심을 쓴 아내가 거기다가 두부찌개라도 또 따끈한 술이라도 내다주면 즐거움은 한층 더하다. 정신적으로 아무 부담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잠을 나누려면 술이 떨어지는 것과 친구가 가려고 일어날 것만이 걱정스러워집니다. 아, 술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친구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먼저 생긴다. 걱정스럽다. 이런 친구와는 교회나 복음을 들으려도 좋고 잔디밭에 뒹굴어도 좋고 다방에 마주 앉아 있어도 좋다. 친구에게서는 즐거움은 인생의 즐거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작은 행복 속에서 친구와의 행복을 우천 선생님은 이렇게 피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에 대한 즐거움을 빼앗긴 지가 이미 오래라고 한탄을 하셨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가 그런 친구와의 작은 행복을 계속해서 추구해갈 수 없다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고 또 시대였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가 그거를 우리 이 시대에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작은 행복으로 뭘 생각했냐면은 편지와 전화를 말씀하셨죠. 즐거움에는 편지나 전화가 오는 반가움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편지를 가령 비서 나타나는 사람을 시켜서 뜯어야 하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봉투를 뜯으면서 느끼는 막연한 기분 같은 것을 모른다. 비서를 시켜서 뜯어서 알리기가 된다 보면 그 봉투를 뜯을 때의 기대감 같은 것을 못 느낄 거 아니냐. 또 전화는 또 술에 취해서 돌아간 친구,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가 집에 갔어요. 그리고는 나는 친구는 갔으니까 나는 잘 건데 그때 친구가 도착해가지고 또 자는 사람을 깨워서 혀꼬부란 소리로 주정을 이룹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런데도 마냥 즐겁기만 해서 껄껄 웃음이 나온다. 이 선생님은 자기 행복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편지와 전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반갑기는 둘이 같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편지의 봉투를 뜯으면서 느끼는 기대감을 느껴보지 않으면은 그 기분을 모르는 것이고, 이따가 헤어진 술 취한 친구가 혀꼬부란 소리로 전화를 주정을 해와도 즐겁다는 그의 행복론은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 좀 이상한가요? 한번 봅시다. 왜 그럴까? 공산치하에 살아온 사람이라면 말이겠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마저 빼앗기는 고통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시대적인 고통을.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 눈에도 거슬리지 않고 사겠다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 그걸 빼앗기는 자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란 정말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유를 다시 얻고 얼마 동안 몸이 저리도록 그것을 느꼈고 즐겼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그럴 뿐 느낌은 그다지 절실한 건 아니다. 자, 자유 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의 소중함은 그런 세상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자유 또한 귀하다 이겁니다. 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했던 그런 공산치하의 삶은 정말 죽기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건 자유를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가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리움과 죄송함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수필 흰 카네이션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흰 카네이션 좀 읽을 수 있어요? 예, 그 뒤에 바로 아까 읽으셨던 거 다 뒤가 흰 카네이션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틀인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 있어요. 예. 보겠습니다. 흰 카네이션. 이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흰 카네이션.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어머니날이 돌아오면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자랑스럽게 꽂고 다니는 어머니들이 있어서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아들, 딸들의 착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다. 나는 학생 시절에 읽은 짧은 이야기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대충 다음과 같은 줄거리였다. 어느 대학 교수집에 한 중년 부인이 찾아왔다. 자기 아들이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무개인데 이번에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자식을 대신해서 평소에 애호를 받고 신세를 진 선생께 감사한다는 인사를 하러 왔노라고 그 몸가짐이나 말투나 음성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말했다. 교수는 여러 가지로 위로의 말을 하면서도 그 부인의 예의와 의연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부인이 자리를 뜨고 난 후에 교수는 마주 앉았던 탁자 밑에서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다. 그 부인의 것, 마음의 아픔을 참느라고 비비고 쥐어짜서 많이 구겨졌고 손에 땀이 촉촉이 밴 손수건이었다. 그렇게 예의 바르던 부인이었으나 손수건을 떨어뜨린 것을 보면 모를 만큼 마음은 어지러웠던 것이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가슴 아팠던 것이다. 이 손수건을 본 교수는 거기서 어머니의 참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참다롭게 느낄 수 있어서 지금도 기회 있을 때마다 생각나곤 한다. 우리는 옛날부터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을 으뜸과는 도덕으로 알았고 지금도 이런 전통이 커다란 요소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식이 어버이를 위하는 마음은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멀리 미치지 못한다. 그 사랑이란 도덕이 아니고 본능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 날에 돌아와도 카네이션을 꽂아드릴 어머니가 안 계시다. 재작년 여름에 돌아가셨다. 생존에 계실 때도
카네이션을 꽂아드리기는커녕 항상 몸이 허약해서 걱정을 끼쳐드렸을 뿐만 아니라 지질이 못난 아이처럼 일제 말기에는 학교로 나가고 6.25 때는 일부러 끌려가는가 하면 혁명 직후에는 엉뚱하게 파면을 당하고 구속까지 되어서 얼마나 신뢰를 끼쳐드렸는지 모르나 그래도 자식이라고 피줄이 땡겼던지 돌아가시기 1년 전쯤 해서는 따로 계시는 어머니를 꼭 내가 모시고 싶어서 싫다고 하시는 분을 억지로 모셔다가 1년 남짓 조석을 받던 것은 조그마한 위안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하늘은 내게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아서 어머니는 곧 위안이라는 진단을 받고 여러 달을 병석에서 휴문하셨다. 진단 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고 나날이 악화되어가는 증세를 지켜보면서 자식이 옥량부자 하나 어버이를 기다리지 아니한다 라는 성경의 말씀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난 또 실직을 했고 돌아가시도록 직업을 얻지 못했으니 병석에서도 늘 그것을 염려하셨다. 얼마 남지 않는 분 앞에서 삶이 궁색해진 것을 보여드리기 않기 위해서 몹시 안간힘을 썼으나 그만 눈치를 못 채실 뿐이 아니었다. 운전하시기도 어려울 때 생신이 돌아왔는데 꼭 절에 가셔서 생신을 쉬시겠다고 다짐을 굽히지 않으셨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빌어보겠다고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웠지만 여러 일가 친척에 모여서 자식에게 부담을 지을까 해서 그러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돌아가시던 전날은 장속 어디에 돈이 얼마가 있다고 내게 알려주셨다. 용돈 쓰시라고 한 달에 얼마큼씩 드린 것을 모아두신 돈이었다. 그 돈으로 당장 급한 데까지 용처를 메꿀 수 있었다. 금년에도 어머니 날은 돌아오건만 옷을 나드릴 어머니가 안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수필의 맛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그대로 제가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가슴으로 와닿잖아요. 어머니가 절에 가서 걸어가시겠다 한 거는 절에 가시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자식을 연구하는 마음,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손수건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감동이 바로 수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우청 정병교 선생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수필 속에 담으셨거든요. 지금 요새 사람들은요 감성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절실한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의 지나온 얘기들, 자기의 지나온 삶의 얘기들을 그냥 기록하는 정도예요. 그것은 수필이 아닌 거죠. 그런데 60년 전에 쓰신 거거든요. 60년 전에 쓰시면 60년 전의 수필이 60년 후에 지금 읽어도 지금 사람들이 쓴 것보다 훨씬 더 감동 있게 그리고 현실감 있게 와지잖아요. 오히려 더 절절하게 가슴으로 와지잖아요. 이게 시대를 초월하는 수필이에요. 그 수필을 여러분을 계신 한양에서 우청 정병조 선생님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 선생님을 내가 이 세상 너무 늦게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오통할 정도로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제공된 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어머니 날이 돌아와도 카네이션을 꽂아드릴 어머니가 아니십니다. 재작년 여름에 돌아가십니다. 생전에 계실 때도 카네이션을 꽂아드리기는커녕 항상 몸이 허약해서 걱정만 끼쳐드렸을 뿐만 아니라 지질이 모나이처럼 일제 말기에는 학도부대로 끌려나가고 6.25 때는 일부로 끌려가는가 하면은
혁명 직후에는 엉뚱하게 파멸을 당하고 구속감이 되어서 얼마나 심려를 끼쳐드는지. 그래도 자식이라고 핏줄이 챙겨 킹겼던지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서는 따로 계시는 어머니를 꼭 내가 모시고 싶어서 싫다고 하시는 분을 억지로 모셔다가 1년 남짓 조선을 바뀐 것을 조그만 위안으로 삼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이런 감동적이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의 마음인데 요새는 부모의 마음만 있지 자식의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점에서 우리가 참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요청 선생님은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다 합쳐놓은 존재다 이렇게 있어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다 합쳐놓은 존재다. 딸에 있던 귀여움, 사랑스러움, 믿음, 의지함 등.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상은 아기를 아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딸, 아내, 어머니라는 식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런 어머니에게 어려서도 몸이 약해서 걱정만 끼쳐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 때는 학병으로 끌려가는 날, 6.25 때는 이후로 끌려가고, 혁명 직후에 파멸을 당하고 또 구속을 당하고, 그렇게 걱정만 안겨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실직을 했을 때예요. 파멸을 당해서 실직을 했을 때. 그러니까 파멸을 당해서 실직을 했을 때니까 그 위암 진단을 하신 어머니를 제대로 공양할 수도 없잖아요. 그 재수없게 어머니한테 암입니다라고 진단 결과를 말씀을 보셔서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서 어머니에게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병명 곧 나으실 겁니다 했었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아들이 직업을 다시 얻는 것도 못 보시고 가셨으니 그 안타까운 사무침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날이 더하면 꽃을 달아드린 어머니가 계시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는 이 스프링 카네이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으켜집니다. 이처럼 우청 선생의 수필은 단순하면서도 감성에 바로 호소하는 그런 수필이어서 가슴으로 와닿고 그것이 공감 내지 감동의 추를 흔들어 읽는 맛을 감동까지 더해주는 겁니다. 수필 딸 아내의 어머니라는 수필인데 이것도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이건 처음 읽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자료에 대해 써놨으니까 그 자료를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대신 그 내용 중에서 어떻게 딸 아내 어머니를 표현해 놓으셨는가 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딸에는 이렇게 있어요. 딸은 머지않아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딸은 머지않아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이들이 더욱 굳건하고 슬기로워진다면 가정이나 사회는 한결 밝아지고 삶이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고, 모자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모자의 관계는 핏줄의 관계이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지만, 그런데 부부의 관계는 남남끼리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지면 다시 남남끼리가 되는지 그보다도 못한 원수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랑은 핏줄과는 달라서 노력 없이는 오래도록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보다는 아내의 입장에 더욱 충실하고 더욱 노력해야 함은 스스로 명백하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부부에 대해서도 말하셨는데, 부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이 근본이 완전히 무시당했을 때는 그 관계는 해소된 것이나 다른 것이다. 어떤 계약관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면은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청의 수필은 지극히 감성적이 있는 것인가 하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슬의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 의무감이나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느껴지는 것들이 수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핏줄의 관계인 부모 자식 관계, 혼인으로 맺어진 사고 부부 관계, 딸은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에 슬기로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우청. 그러나 어떤 관계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나는 오히려 아직도 자식에 대한 사랑에만 얽매여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산다가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사회는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반드시 아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아들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생활력을 말살해서 두고두고 어머니의 짐이 되는 일을 허다하게 본다. 이럴 때는 어머니의 사랑은 그 보답을 받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노예와 같은 모해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나친 자식사랑 그 자체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식을 해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도 했던 것이거든요. 우청생은 꿈 얘기도 하셨어요. 자신의 꿈 얘기를 했는데 우청생은 꿈이 창작을 하는 문학인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는데 그 내용이 수필 20대, 나의 20대에 있거든요. 선생님 한 번 더 읽으실 수 있을까요? 그만하시겠어요? 나의 20대, 그 다음에 읽고. 세 번째, 나의 20대. 예. 나의 20대 기습작전으로 서점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이 기동 완장에서 낚이다가 금방 실력의 바닥이 드러나고 패전을 거듭하면서 맥을 못 추고 밀려들어오는 판국이었다. 아직 공수는 없었지만 저녁마다 반복 연습이었고 날이 갈수록 물잔 결핍해서 통제와 배구로 명맥을 이어나갔다. 인심은 흉흉하고 거리는 살풍경했다. 학교에서는 군사훈련이 판을 치고 배속 장교의 콧대가 이만큼 높은 것이 아니었고 군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악마스러운 학생들을 짓눌러 숨도 못 쉬게 했다. 신경이 여간 둔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분위기를 외면하고 공부에 열중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청춘의 꿈을 먹고 산다지만 꿈이 아름답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살벌했다. 반공연습으로 커튼을 겹겹이 내린 방에서 검은 보자기 밑으로 손바닥만큼 비치는 불빛 아래 그래도 문학책을 펴놓고 읽던 것은 보람찬 앞날의 꿈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가슴과 미칠 것만 같은 신경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줄까 함이었다. 군사훈련이 어느 날은 학교에도 가지 않고 신과 어울려 지향도 없이 무사시노 들판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풀밭에 누워 하늘의 흰 구름에 넋이 팔렸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합창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어느 여자 대학의 시계탑에 아롱진 스테인드 글라스가 오후의 햇살을 받고 어느 동화에 나오는 궁전처럼 찬란했다. 가슴을 파고드는 그리움은 언제나처럼 텅 빈 허전함을 안겨주고 가버렸다. 나는 또 벌떡 일어나서 들길을 걷는 것이었다. 어느 날 당시에는 이름을 날리던 한국 무희의 무용의 구경을 갔다. 첫날이라 초대객이 많았던지 로비에서 혼다라는 과주임 교수를 만났다. 그가 끝까지 전쟁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할 수 없이 산에 들어가서 감자밭을 가꾸어 연명한 줄은 최근에야 알았지만 그때도 그는 여사롭게 반전적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당신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을 마치 간첩 노릇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했고 나는 우리 학년에 3사람밖에 없는 영문과생의 하나였고 내가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소설을 써가지고 오면 읽어주겠다기에 나는 우리말로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는 참 그렇군 하고 쓸쓸히 웃었다. 그는 머리 구석에 울기도 앉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 이야기도 하는 면면을 저희는 아무개 하고 유명한 문인들의 이름을 대면서 내게 알려주었다. 나는 마치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문학이 내가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력을 쏟아보려는 문학이 거기 바로 보이는 곳에 옹기종기 서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초조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나에게도 한 가닥 꿈이 있었다면 나도 소설을 써보겠다는 꿈이었다. 소설을 써서 일간을 이루고 나이 50이 되면 저렇게 위풍이 있고 아무렇게 차려도 어딘가 감춰진 못이 있고 바닷물 깊이가 도사린 풍모가 되어버리라 했다. 나는 그들의 문학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읽은 구미와 고전들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봉우리는 아닌 것 같았다. 나도 노력하면 그 정도의 소설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몇 번이나 자신에게 말씀해 보았다. 그러고는 또 한 번 선망의 눈으로 그들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 내 나이는 벌써 그때 그들의 나이를 넘어가 보면서 문학을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창작을 하지 못하고 남의 문학을 가르친다고 교자에 서야 하고 더구나 남의 문학을 번역해서 용돈 돈을 얻어 쓰는 자신을 돌아볼 때 꿈이 꿈으로 끝난 정막감을 느낄 뿐이다.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옆길을 걷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아마 창작이 각고의 길이기에 게으른 내가 좀 더 쉬운 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서 그저 타성이 등을 밀어 한 해 두 해 지나는 사이에 나이를 먹고 이제는 요강한 배짱 가지고는 쓴 소설이라고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동대문 시장에서 양말 장사를 하다든지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전기세를 걷는 것이 내 직업이 아니고 그래도 집을 대하고 붓을 드는 것만 해도 다행인지 모르겠다. 무사시노가 아닌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가끔 이렇게도 생각해 본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나이 10대 속에는 오충호 선생님이 자신의 꿈 얘기를 하고 있죠. 문학을 하고 싶은 건데 창작을 하는 문학, 그 창작을 하는 문학이 되고 싶다. 그런데 문학을 하는 그냥 영광스러운 창작을 하지 못하고 남의 문학을 가르친다고 보살에서 알고 문학 교수인데 문학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내가 창작하는 창작 문학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소설을 쓰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시는데 남의 문학을 번역해서 용돈풀을 얻어 쓰는 자신을 돌아볼 때 꿈이 꿈으로 끝난 적막감을 느낄 뿐이다라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옆길을 걷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아마 창작이 각고의 길이기에 게으른 내가 좀 더 쉬운 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서 그저 타성이 등을 밀어 한 해, 두 해 지나는 사이에 나이를 먹고 이제는 여간한 배짱 가지고는 내가 쓴 소설이라고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없게 되어나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천 선생님은 소설가이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천 선생님은 소설을 썼습니다. 우천의 소설을 제가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하는 수많은 번역을 통해 이미 그의 능력은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까 소개해드렸던 수필집 희망의 묘일의 제4부 모은딱 이런 푸른꿈 4편은 머릿말에서 단편소설로 발표됐던 것 중에서 한 장면의 묘사를 골라본 시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미 최소한 소설, 단편소설 4편은 발표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따위는 푸른 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네 편들을 한번 잘 읽어보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특히 교수 메모는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 이거 수필 장난을 제가 실어놨는데요. 여러분 무료하시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1쪽에 가면은 장난이 있습니다. 이거 소설 중에 한 부분을 옮겨 놓으신 건데요. 우리 한번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장날.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장날이다. 대목장이다. 장바닥은 둘러꺼진 듯이 왁자지껄하고 흥성거렸다. 공식을 땅땅 맞춰 치며 소리소리 떠이는 소리. 울릉도 호강문 올깃졸깃 탑살력 철렁철렁 몇 당수 가일소리 붕빵 붕빵. 후생사업다운 두릉자동차 진야진 서대하면 너대하고 기름을 거꾸로 쓴 열대에서 빼는 눈이 양재물통을 앞에다 놓고 뚜껑 없는 하모니카로 양산도 노을방면을 막 불어넣습니다. 생선장수가 양손에 동태꼬리를 집어들고 춤을 춘다. 양내기를 땅그랑 숨기며 소리소리 비단피를 호흡을 내들이며 소리소리 출산모이가 회상을 우물거리고 시판 안한다가 80을 떡을 사들고 돌아앉으며 시판 갓쓴 할아버지가 눈꺼풀을 발로 떨며 사방을 쭉 기울이고 시판 남자를 팔아서 갈치를 묶어들고 식사를 내고 설금을 바꾸고 계란을 팔아서 장날은 소리를 지릅니다. 볼일이 이끌어나거나 한 바퀴 갔다 와야 속이 시원하다. 도루마기는 없어도 먼지가 pi키는 가슴 겉에 무료옷이라도 새하얗게 따라입고 심리 20이 밖에서 모여듭니다. 소를 들고 지게를 지고 앙패를 들고 바구니를 들고 바구니를 안고 모읍니다. 좋은 볼일이 없으면 손길을 보고 고가를 알고 사돈을 만나 인사를 하고 왁자지껄 하고 훔쳐훔쳐하는 길에 한나를 취하다가 돈이 있으면 장국밥에 막걸리 한 사발을 몰려고 어슬렁 돌아가 장날 가면 물에 오스만 같은 거로 찾아준다. 집에 일이 있어라고 간 사람이 묻는다. 자네는 잘 갔나? 고가가 어때? 안 오는데?
화단을 유실하며 제일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장에서 공연한 여인을 신이 가서 늘어놓고 이런 하루를 만족하게 의미에서 쓰는 거다. 그래야 이튿날부터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힌다는 것이다. 참날.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재밌잖아요? 이번엔 그냥 소설 속의 한 장면인데 아마 전체적인 소설을 못 읽어보지만 여기 4편도 사실상 이런 아주 재미있게끔 쓰여진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필과 소설 이거는 다 재미있게 글을 쓰시는 분이고 그리고 진정이 넘치는 글을 쓰시는 분이고 그리고 처음에 그 머리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다운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 제대로 된 품성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품격 있는 수필을 쓰시는 분, 그런 글만이 수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는 쭉 읽어보니까 그 우청 선생님 수필에 아름답고 사게 가신 분이라는 수필이 제목이 보여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야, 그런 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데 우청 선생님께서 아름답게 살고 가신 분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누구냐 하면은 이양하 선생님 연결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었어요. 이양하 선생님. 실록애찬 등 여러 가지 좋은 수필을 쓰신 분인데 또 영문학자였죠. 이양하 선생님은 1904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우청 선생님이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와 제자로 만나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을 아름답게 살고 가신 분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얼마나 흠모하고 사랑했던 선생님인가가 짐작이 됩니다. 왜냐?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시면서도 이양하 선생님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시면서 자신은 그런데도 늘 연약해 보이는 우리 요청생한테 정문은 요즘 건강이 어떻소 하고 허약한 제자를 먼저 걱정하셨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아름답게라고 말한 이 저희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수필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로 가슴과 가슴을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그 수필을 되게 뭐라고 얘기하면 가슴에서 가슴으로 흐르는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가슴에서 가슴으로 해주는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수필의 힘이고 수필의 맛이고 수필의 멋인 겁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요, 우청의 수필 속에는 또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주 솔직하게 펼쳐낸 것들이 있어요. 사이부와 나 같은 수필이 있어요. 사이부와 나. 아까 잠깐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이부 묘역에 지금 묵혀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피켓을 들고 나가서 키가 크시니까 사진 찍혔어요. 저도 지금 저희 교회 전에 목사님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사이부 묘역에 묻히셨는데 그분은 이제 대본에 나갔는데 옆에 친구가 총을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가는데 그래서 쓰러진 친구를 놔둘 수 없어서 들쳐업고 막 하는데 이분도 키가 커요. 들쳐업고 하는데 사진이 찍혔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사일부 이쪽에서 계속 추적을 하다가 한 4년 전에 80 700으로 하셨는데 4년 전에 그분의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국가 4.19 이렇게 해서 유공자로 수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4.19 묘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이 여한인데 그런데도 이제 이분은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나가서 대모를 칠 때도 하고 막 뭐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교수라는 질문 가지고. 또 배경도의 수로와 꿈을 그리고 낭만을 엮는 아름다운 풍속이 스며들어가는 것을 못내 아시아어는 이 배계라는 수필이 있고 또 아름다운 통제를 말하기도 했고 또 그대로 두어서 더욱 보배로운 것이랑 제발 다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혼의 표정 같은 수필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청은 보니까 우리 집은
지금은 300년이 되었다. 달라진 고향이라는 수필에 보니까는 우리 집은 지금은 300년이 되었다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어떤 집인데 300년이 된 집에 사시나 그거 막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검색을 막 해봤더니 지금 제가 오늘 생각 드렸었는데 경상남도 문화재 제366호로 지정되어 있나 1880년이 되었다는 하동정씨 고가가 바로 우천세인이었던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들려서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누군가가 의자를 갖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에 올라가서 안에 사진을 좀 찍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처럼 수필은 사실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역사적 기록으로도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게 수필의 맛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략 주말간상 등으로 간략하게 우총 중궁조의 수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하명이 남은 수필가 우총을 알게 된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반갑고 기쁩니다. 그런 우총의 땅에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총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수필론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쪼록 이 우총의 수필이 이렇게 좋은 수필을 쓰는 수필이었다는 것, 수필가라는 것 한번 여러분이 가슴이 새기시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번 그 수필을 읽어보시다면 하명의 자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만도 합니다. 저도 돌아가서 더 우천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하시고 또 제가 대답 못하는 것은 여기 가족분들이 오셨으니까 여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말씀하시면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 잘하시면 제가 제 책거나 들려고 갖고 왔었는데 다른 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천 선생님의 그 수필을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 수필 속에서 그분의 생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참 훌륭한 자료를 수집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신 최영현 이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천 선생님 사인해주신 분 이렇게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모습을 굉장히 좋았고요. 기념사진 하나. 네. 기념사진 하나.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이것으로 아까 해주는 모두 마치게 되겠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총각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념사진 마지막으로 한번 찍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하나씩 나중에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일두기념사협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은 1년 중에 그 6월달에 일두 탄신 기념 선비 문화제를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선비 문화 교육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여기저기 해마다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원래 또 책자를 하나 발간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장님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3일 동안 수고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해마다 일두선비 아카데미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하고 오전에만 했는데 그것도 또 길고, 이번에는 또 이제 월요일에 월화수 3일에 몰아서 하는데 또 오전 오후 하니까 또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길고 지루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강연을 하면은 재밌지만은 그 율도 선생님이 뭐 재미만 주시는 코미디언이 아닌데 율도 선생님의 사상과 학술을 논하려면 자유로운 지원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익한 세계는 이제 열릴 것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율도 선생님의 이제 사상과 또 학술에서 오늘 제가 오전에 발표한 정근전 추강 남용원 선생의 60년 못지않은 율도 선생의 그 개유정난에 희생당하신 정본 삼상의 한 분이신 삼상신의 한 분이신 정본 선생 전기 이것이 발표돼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지금 현재 우리 75년 한국수표회관대 이사장님께서 제가 부이사장입니다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청 정병여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펼치신 우청 정병여 수필 세계 여러분들한테 우리 함양에 나온 위대한 사상가요, 교육자요, 또 정치가이신 이전 함양의 개평 전통 한옥마을에 노참판대라고 있습니다. 풍천도시 개정화도 있고 그런데 노참판대에 거기서는 이제 장관급이 안 나왔으니까는 노참판대가 제일 높은 명이죠. 그런데 옆에 가면 정관찰댁도 있고 주권 정대한 선생님의 관찰대 그것도 다 허물어져 간답니다만은 그것도 법원에서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아놔야 정관찰댁도 세워놔야 한옥마을에 하동정 씨는 다 어디 갔냐? 또 하동정 씨 원래 고향에 가있는데 노참판 대원인데 정관찰 대원없고 또 그 옆에 올라가면 정차관대 하동정 씨 보가라고 말을 돼 있습니다만 그건 불행한 이름입니다. 하동정 씨 보가 아니고 정차관대든지 아니면 우청보가든지 누구든지 할 것이에요. 지명을 보고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죠. 우청이라는 것을 인식하든지 아니면 정차관을 인식하든지 그래야 대한민국에는 정차관댁이 제일 높고 조선시대 때는 정관찰댁이 충청도 관찰사와 참판은 동급이니까 같은 차관급 노참판댁하고 같이 나란히 세 분이 다 똑같이 차관급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데 하동정 씨 보관하면 이게 어떤 정신,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고 또 정관찰댁은 이미 다 존재도 사라질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고 노참판댁만 문화적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동정 씨 보관 개평 전통 한옥마을에는 이 정관찰댁하고 정차관대 이 존재가 없어지면은 이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우청보관하고 명칭을 바꾸든지 정차관대하고 명칭을 바꾸든지 그 하동정씨라는 그 풍부한 이름을 제발 좀 떼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선미 아카데미가 할 말이 열리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관심과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내년에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일조선미 아카데미에 수강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것을 더욱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의의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사진 한번 하고 대회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무대 위로.